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5일 토론토 부동산 TV 122편 부동산 시장의 놀라운 역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초 또 8월 중반에 두 번 유튜브를 올렸는데 8월 초에 올린 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지금 사야 될 시점이다 라는 얘기를 올렸고요. 두 번째는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반전이 있어서 제가 약간 놀라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올렸는데, 지금 9월 2일 날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8월 달의 시장 상황을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역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것 그대로 8월 달은 지난 3월 달 금리 인상 이후로 4개월 연속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7월 대비 8월 달이 11% 증가했어요. 보통 연중에는 8월 달이 거래량이 가장 적은 달이죠. 7월 달보다 8월이 더 적은데, 그리고 9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9월, 10월 증가했다가 연말 12월 달이 1년 내내 중에서는 가장 거래량이 적은 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월 달이 7월 달보다 11%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뭐 11% 여러 가지 숫자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전체적으로 리포트된 건 11%죠. 평균 거래 가격도 전달에 비해서 0.4% 소폭이나마 상승함으로 해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던 것을 멈추고 좀 시장 분위기가 안정된 분위기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크게 움직인 게 아니니까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서 약간 좀 숨을 다시 다듬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금리는 이제 내일 모레 9월 7일 날 또 오르겠죠. 금리 오르고 이제 지금 생각으로 0.75% 올라서 3.5% 될 가능성이 있고, 10월 달 또는 12월 달에 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올릴 가능성도 있죠. 올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3.5%에서 4% 사이 어디로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연내에 아니면 연초에 재조정하겠다라고 OSFI에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지금 바닥에서 회복된 거다. 전년도 대비는 34% 줄었지만 지난달 대비는 11% 늘어났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요 앞에 거고 좀 다른데, 요 앞에 거는 모든 주택 다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네 가지 종류. 그러니까 주택, 세미, 타운하우스, 콘도. 또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게 대부분이죠. 근데 GTA 평균 거래 가격이 지금 올 2월 달에 최고로 올랐을 때 133만 5천 불. 빨간 선은 이제 금액이고 파란 막대는 이제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제 1000이 아니라 133만 5천 불에 이제 2월 달에 피크 찍었다가 7월 달에 106만 2천 불로 최저로 내려갔죠. 한 2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108만 불로 이제 지금 얼마나 1.7% 한 달 동안 1.7% 상승한 거죠. 이 전년 대비는 0.8% 올랐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1.7% 올랐다. 거래량도 전년 대비는 많이 떨어졌죠. 지금 5,563채가 거래돼서 전년도 8,500개에 비해서는 34%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4,858개에 비해서는 14.5% 늘어났다. 아까 11%라는데 어떻게 14.5%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그래픽 앞에 차트에서 보여준 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아니면 코앞, 콘도, 여러 가지 다 합친 거고, 요거는 그냥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세미, 콘도 이 네 가지를 합친 숫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거에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을 보면 실제로 금리가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계속해서 올렸죠.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올린다는 거죠.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를 인식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급매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급히 주택을 사야만 하는 세력들이, 바이어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 숫자를, 이 데이터를 넣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9월, 10월 돼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9월이나 10월 달 되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오르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지만 지금 신규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8월 달은 7월보다도 매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을 보여주고 이번 주에 다시 가보려고 그러면 솔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눈에 좋은 건 남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매물들이, 그 가격이 싸고 좋은 매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가격이 오른다는 결과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면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빨간 거는 토론토고 파란 거는 905예요. 그 이런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건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막대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죠?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죠? 이 가격은 요게 이제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그래서 단독주택은 올 2월 달에 피크했어요. 207만 4천 불. 2074 207만 4천 불. 토론토는. 그리고 905는 172만 8천 불. 요게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이죠. 올 2월 달에 피크로. 그랬다가 지금 쭉 떨어졌죠. 2월 달에서 지금 7월 달까지. 그죠? 그 5개월간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서 151만 6천 불까지 200만 불에서 50만 불 떨어졌죠. 한 25% 정도 떨어진 거죠. 151만 6천 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64만 8천 불로, 그 토론토 지역은 한 달 동안 8.7% 올라갔어요. 905 지역은 132만 불, 그러니까 172만 불에서 132만 불, 여기도 50만 불 떨어졌죠. 주택가격이 50만 불 떨어졌어요. 이때는 에스킹보다도 20만 불 더 주더라도 사고 싶어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에스킹보다 아래라도 안 사요. 뭐가 다른가? 똑같은 주택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132만 원에서 8월 달 돼서는 0.5% 내려갔어요.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려가는 기울기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이제 905 지역은 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20% 증가했어요. 905 지역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도 많고 매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는 가격으로 다음 달에 나타나겠죠. 그죠?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죠? 토론토 지역은 7.1% 거래량이 증가했고 905는 20% 증가했어요. 20%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타운하우스 가격도 이제 그 단독주택과 비슷한데, 타운하우스 가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한 건 아니지만 905 지역은 1.4% 올라갔어요. 타운하우스는 거래 가격이. 그리고 토론토 지역은 마이너스 5.2% 조금 내렸어요. 토론토 905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가격들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토론토 지역은 9% 지난달에 비해서도 8월 달에 줄어들었지만 905는 지난달에 비해서 22%의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이제 905 지역은 타운하우스가 실제로 새로 짓는 것도 많고, 이제 토론토에 비해서 새 것들도 많고, 가격들도 점점 비싸지고 있죠. 타운하우스도 좀 나이스해지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그런 거를 이제 새 집들을 선호하는 그런 바이어들의 심리에 따라서 거래도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콘도를 보면 콘도는 비슷해요. 이게 이제 빨간 선은 토론토, 이제 파란 거는 905 지역이에요. 905 지역이고, 이제 가격은 이제 그 3월 달이 피크였어요. 콘도는. 주택은 2월 달이 피크였고 콘도는 3월 달이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콘도는 시장에서 늦게 움직이는 거죠. 늦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83만 1000불, 그리고 905는 76만 불이었던 것이 지금 8월 달에 73만 7천 불, 10만 불 정도 내려갔다고 보면 되죠. 토론토 지역은 10만 불 내려갔다. 80만 불대에서 70만 불대로. 그죠? 그 905는 70만 불대에서 60만 불대로 내려간 거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거래량 자체는 이제 905 지역은 이제 19% 올라갔고 지난달에 비해서 토론토 지역은 6.7% 거래량이 늘고 있다.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곧 뭐 그 주식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거래량의 그림자다.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뭐 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 데 마찬가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죠.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뭐 8월인데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금리 문제도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9월, 10월 달은 가격이 조금씩 오르지 않겠느냐. 뭐 폭등할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다고 생각해요. 연말까지는 이제 횡보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지만 횡보하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시중에 매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봤죠. 그리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4년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회색은 2019년, 초록색은 2020년, 그 다음에 파란색 2021년, 작년이죠. 여기 이제 노란색은 2022년, 올해예요. 올해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4년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비교하는 거죠. 보면 지금 이제 뭐 똑같아요. 1월, 2월, 3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물건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4월, 5월, 6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9월, 10월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다시 줄어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근데 지금 이제 7월, 8월만 놓고 보면 요거 이제 요 노란색이 올해잖아요. 원래 7월, 8월이 비슷하거나 7월 달에 거래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작년에도 보면 7월 달에 여기 거래가 좀 더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게 반대로 돼서 8월 달에 거래가 더 많다. 거래가 더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뉴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비해서 8월 달이 오히려 뉴 리스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 나오는 건 적은데 거래는 많이 되면 물건은 적은데 살 사람이 많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토와 905의 콘도 가격은 저번에도 한번 비교해 드렸지만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전체적인 가격의 차이가 약 35% 정도 됐어요. 토론토 콘도가 905 콘도보다 35% 정도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 초에는 5.6%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12%로 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전체적인 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36% 차이나 35% 차이나 나던 것이 지금 현재 12% 차이 난다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그 토론토와 905의 콘도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렌트비도 거의 격차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이 평준화됐다. 왜 지역이 평준화될까? 왜 다운타운이나 토론토나 여기보다 905 지역의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를까? 그건 뭐냐면 노동인구가 부산하고 이 워크포스들이 밖에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알고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를 알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운타운이나 토론토에서 이제 분양하는 것도 있고 905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도 있죠. 뭐 가령에서 뭐 905는 뭐 반이나 마캄이나 아니면 뭐 동쪽 듀람 리전 아니면 뭐 미시사가 아니면 옥빌 벌링턴 이런 데 분양하는 것들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훨씬 싸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가격의 차이는 별로 없다. 가격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렌트비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양을 받아도 내가 살 거가 아니고 투자라면 어디에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싼 거 분양받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운타운은 많이 오른다. 무조건 비싼 거는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경제가 부동산이 경제의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제일 큰 화두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큰 화두가 고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간 것은 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불황을 겪고 있죠. 중국은 두 가지 문제가 갖고 있어요. 첫째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 거죠. 중국의 50대 그 건설회사 중에 39개가 부도예요. 지금 39개가. 물론 중국 정부가 이게 숨을 쉬게 펌핑을 하고 있지만 39개가 부실기업이에요. 50개 중에서. 그래서 그 부동산을 분양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데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첫째, 부동산 기업들이 폭락함을 해서 모든 은행들이 지금 거의 다 물려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 코비드로 인해서 뭐 도시 하나를 블락킹 하잖아요. 그죠? 럭다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라든가 모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경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부족한데 중국이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석유값이 내려가고 있다. 석유값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건 원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솔린 값은 원유를 아무리 들여와도 가솔린 값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 원유를 정육 공장을 통해서 가솔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육 공장의 캐패시티를 확 줄여버려 가지고 정육 공장이 맥시멈으로 돌아도 충분한 가솔린을 서플라이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미국 국내 문제가 어려워. 인플레이션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왜 그렇게 됐냐? 이 얘기가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버 마켓이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낮음으로 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포터블한 거예요. 금리를 봐라. 금리를 올려도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굉장히 백스토리가 많죠. 코비드 시절에 너무나 지원금을 많이 주고 너도 나도 돈 나눠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의 의욕을 잊어버려서 자발적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 사람들은 잡이 있어도 일 안 한다. 왜? 정부에서 돈 주는데 왜 일을 해?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지금 실업률이 3.5%가 아니라 5.5%, 6%, 7%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이런 그 노동 실업률과 지금 금리 문제가 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페드에서 노동시장을 보면서 금리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실제로 실업률이라는 건 경기를 따르는 후행 지표고, 금리는 금리를 올려놓으면 그거에 따른 영향은 18개월 동안 18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사실은 18개월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리스폰스 굉장히 다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 효과가 꼭 18개월이 아니라 훨씬 땡겨지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 원래 순한 사람인데 80년대 금리를 20%까지 올린 폴 보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자기가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그렇게 올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 그렇게 올릴 기회가 없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거다.
지금 새로운 에너지를 서플라이하는 원으로 이란 석유를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석유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 각 대통령 케네디 시절부터 바이든까지 보면 이제 각 대통령이 그 정부 땅을 석유 회사한테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석유를 채굴하게 하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데 바이든은 지금 마크가 안 보여요. 아예 마크가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여기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인데 딴 데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데 바이든은 선이에요. 선.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3.2%밖에 안 빌려준 땅은 안 빌려준다 이거죠. 땅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석유 채굴을 도와주지 않는다. 셰일가스 트럼프 때는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국제 석유가가 30불 이하로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함으로 해서 환경론자로부터는 굉장히 칭찬을 받죠. 클라이밋 체인지 그다음에 탄소 제로 뭐 어쩌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표가 되죠. 그렇지만 바이든이 한 거는 이렇게 안 함으로 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오일 인더스트리 석유 회사들과 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됐죠.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게 레이건 시절이에요. 레이건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가 1980년대 중동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오일을 우리가 그 사다 썼었는데 중동에서 오일 값을 석유 값을 벼랑간 3배씩 올리고 그럼으로 해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경제 대불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그 정부 땅을 풀어가지고 석유를 많이 생산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석유 공급이 안정됨으로 해서 석유 가격이 안정되고 석유 가격이 안정됨으로 해서 미국이 대불황에서 탈출한 거죠. 금리 인상에서 뭐 탈출한 폴 볼커가 다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급을 늘림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미국은 뭐냐면 바이든이 이제 그 정부 땅을 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석유 생산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데 또 석유 회사들은 정부 땅을 빌려줘도 채굴할 생각이 없어요. 자,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펙에다 대고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증산해라 안 하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데 오펙에서도 석유를 증산할 생각이 없다. 지금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나보고 증산하라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이제 그 내년도에 불경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다 예상해서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나만 손해다. 그잖아요. 오펙 국가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생산하면 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뭐 많이 생산하면 코스트만 많이 올라가지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을 안 하겠다. 그죠? 지금 선물 가격이 지금 뭐 130불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이 86불까지 하락했죠. 바이든이 러시아 오일을 이제 못 사게 함으로 해서 셰일 자이언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찬스가 생겼다라고 그러지만 바이든이 그래서 셰일가스 이런 애들 보고 국내에다 증산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증산할 생각이 없고 지금 석유 가격이 높으니까 지금 있는 거 캐서 돈을 벌으면 그동안 손해보고 투자했던 자기 그 투자자들한테 돈 놓아주겠다. 난 돈만 벌지 더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너 투자해봐야 너 금방 너 소유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원유 회사들 정말 환경에 적이다 그래가지고 다 팰 건데 엄청나게 뭐 고생할 건데 내가 뭐하러 지금 돈을 투자 안 하냐. 그래서 앞으로 투자한 걸 보호하고 그러면 석유업체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 전에는 증산 투자 안 한다. 그죠? 사람을 때려서 말을 듣게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이든이 자기가 그 취임하자마자 키스톤 파이프 그날 캔슬했고 그 퍼스트 위크에 모든 랜드리즈 했던 것들 전부 다 취소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번복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은 민주당 특히 바이든 정권에서 뭘 하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네가 마음 바뀔 줄 알고 내가 투자를 하느냐. 지금 석유값 비쌀 때 돈이나 벌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캐나다가 지금 뭐 금리를 이제 내일 모레 올릴 텐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더 이상 요번에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소프트 랜딩하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리세션이 올 거다, 불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요번에 0.75에서 3.25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게 우리 민간 부분의 부채가 225%예요. GDP의 225%.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이 과중함으로 해서 리세션을 몰고, 리세션이 결국 뭐냐?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가, 기업은 망하고 나는 잡이 없어진다. 그게 리세션이에요. 뭐 리세션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기업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잡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리세션이에요. 금리 인상하면 기업들이 금리 부담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쉬운 얘기예요. 금리 인상 좀 확 올렸지만 뭐 지금 당장 올렸다 해서 기업이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장 큰 지표가, 리세션의 지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는 뭐냐면 Canadian rate rising above 4%.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4%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하우싱 마켓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면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하우싱 마켓을 잡아야 된다. 왜 하우싱 마켓에 무슨 원수가 줬다고 하우싱 마켓을 잡고 싶은가? 주택시장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바닥을 쳤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니까 금리를 더 올리자. 4% 이상으로 가자. 금리가 인상됐고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황이 온다 그러는데, 토론토 주택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도 안정돼 가고 있다. 그 모양을 보고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는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가는 걸 보고 심기가 불편하다. 이거 왜 죽어야 되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왜 살아나냐는 거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놀라운 반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되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 비용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낮춰야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금리를 올리면 석유값이 내려간다는 생각, 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 생각,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거는 석유값이나 주택이나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지 않고 금리를 올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거 비용이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의 25% 정도, 뭐 경우에 25%, 26% 뭐 좀 다르긴 하지만 25% 정도 되는데, 이 구성을 보면 렌트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렌트비. 주택 소유 비용.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 렌트하는 사람이 50%로 봤을 때 렌트비 오르고, 수요 비용은 몰개지잖아요. 몰개지는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올라가죠. 보수 유지 관리비, 인건비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건 올라가죠. 유틸리티, 전기값도 올라가죠. 에너지. 그러면 주거 비용은 네가 금리를 올려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꼭 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모기지 비용이 올라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보수비는 안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9월 달에 그래서 0.7 올려 3.25, 10월 달에 0.1 3.5, 연말에 추가 인상해서 4%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전망한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는 이제 시장을, 경제를 다르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금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제롬 파월이 상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원 그 여자 누구죠? 워렌,
제가 지금 나이 먹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자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금리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수요 쪽은 컨트롤할 수 있지 모르지만 공급을 해줄 수는 없죠. 원유를 더 생산할 수는 없잖아. 페드가 원유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인플레이션을 잡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트럼프의 쉐일 혁명을 백지화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리즈를 전부 다 백지화했잖아요. 바이든이.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쉐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적에게 의존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적이 누군가요? 지금 뭐 트럼프 때는 러시아가 적이 아니었어요. 차이나만 적이었는데 지금 바이든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죠. 러시아. 그 다음에 오펙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이 전부 다 미국에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펙과 러시아가 적이다 이거죠. 유럽 경제의 붕괴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한 거죠. 유럽엔 지금 독일, 프랑스들이 원전을 다 포기하고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제로를 외치고 그런데 그럼 에너지는 뭘로 할 건데? 태양광, 풍력 발전 말이 되나요? 그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탈원전하고 탄소 제로하면서 석유를 에너지 어디서 의존하느냐? 오펙과 러시아의 가스에 의해서 러시아 지금 가스 잠궜잖아요. 뭐라고 잠궜나? 우리 파이프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잠궈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난리죠. 그 유럽의 유로화가 지금 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폭락했죠. 그게 뭐냐? 바로 에너지 인질이 잡혀있다. 에너지 인질. 금리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가스가 없는데 금리 올리면 가스가 나오나 이거죠. 캐나다의 주택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되는데 물론 금리만 올려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CPI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에너지든 주택이든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유를 더 생산하거나 집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일이다. 근데 정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는 왜? 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에너지 생산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전을 보다 더 활용하고 원유, 가스 등을 셰일가스 혁명을 다시 부활해서 더 생산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 탄소 제로, 기후변화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석유 가격이 안정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이 그것이 미국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지금 4%까지 연내에 가자. 3.75에서 4%까지 가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올려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그 사람들의 착시 현상이다. 착시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잘해서 골을 넣은 게 아니다. 축구에서 그죠? 다 팀이 잘해서 골을. 그러나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했을 때 그 역효과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해다 이런 거죠.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타날 역폭풍, 리세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리세션이 아니라 디프레션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리세션이 같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말을 바꿨지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에서도 결국은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 지금 공급 부족에 인한 문제, 그러한 문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거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나오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공급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다 배고픈 거는 말로 막을 수 없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배고픈데 움직이면 뛰지 마, 배 꺼진다. 보릿고개에서 뛰지 마, 배 꺼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달리는 기차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세금 인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택 공급의 원가를 급등시키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시중에서 안 팔리잖아요. 주택 빌더들이 지어도 분양을 비싸게 하니까 안 팔리죠. 근데 빌더 입장에서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안 짓는다. 빌더는. 팔리지도 않는 걸 왜 짓겠어요. 그죠? 그럼 공급이 제한적으로 되면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려는 어떤 시도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실패한다.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옛날에 정부가 개입하고 무슨 뭐 연금 투자하고 뭐 주택시장에서도 뭐 무슨 세금 매기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항상 실패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역습은 이미 예견된 거다. 단지 시간 문제다. 실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가격 상승 압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